나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아들 박태준이었습니다. 왜 팔을 거칠게 잡았을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사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의 70살 은자는 빈소 앞에 서서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미소였습니다. 은자의 손은 떨렸습니다. 향을 들고 마지막 인사를 올리려는데 누군가 거칠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박태준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들. 48배 나이에도 그의 얼굴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은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긴 가족만 들어오는 곳이에요. 아버지랑 법적으로 남인 주제에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어. 그게 10년? 호적에 이름도 없으면서 10년이 뭐가 대수라고요? 태준의 아내 윤소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은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재산 냄새 맡고 온 거죠? 정말 역겹네요. 은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산? 그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후 4년 동안 그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죽을 먹이고 밤새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 4년 동안 태주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 사라지는 게 전부였죠. 나는 그냥 인사만. 인사는 무슨, 아주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받는지 알아요? 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가족도 아니면서 왜 저래? 은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상주님,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퇴장 부탁드립니다. 상주 측 요청입니다. 직원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은자는 영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미소가 눈물에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손에는 가방 안에 남편의 간병 노트와 약봉지, 그리고 유언장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낡고 얼룩진 노트에는 매일 밤 기록했던 남편의 상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은자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빈소를 벗어날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 진짜 뻔뻔하네. 나이 먹고도 창피한 줄 모르네. 은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를 벗어나자 차가운 3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차장 한 구석에 선 은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순간에 남이 되는구나. 은자는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4년 동안 밤낮으로 간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떠나자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은자는 손에 들린 유언장 사본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은자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떠났을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은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자는 유언장을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주차장을 나서는 은자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그녀 인생의 진짜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장례식장을 나온 은자는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호텔이요. 은자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 택시가 멈춘 곳은 고급 호텔 앞이었습니다. 40층이 넘는 높은 건물. 입구에는 유니폼을 입은 도어맨이 서 있었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할 때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며칠 묵으실 건가요? 하루요. 아니, 이틀. 은자는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카드를 받아 처리하며 말했습니다. 30층 스위트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은자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30층. 객실 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커다란 창문, 그리고 도시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남편이 누워있는 장례식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그녀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은자는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를 펼치자 남편의 떨리는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은자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떠났을 거야.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은자는 그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무엇보다 결심이 있었습니다. 법이 증명하지 못한 진실이 있어 은자는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4년이라는 간병. 그것들은 호적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은자는 침대에 앉아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던 날, 공원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순간,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날씨에 혼자 앉아 계시나요? 그때부터 시작된 10년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함께 웃었던 시간들. 은자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29에 결혼했지만 신혼 1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은자는 홀로 남았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 일에만 전념했어요. 재혼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30년 가까이 아픈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자유로워졌지만 이미 60이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익숙해질 무렵 남편을 만났습니다. 둘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오래전 아내를 잃고 혼자였습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중과 소희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호적에 올리시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결국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했지만 은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어도 마음으로는 부부였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쓰러진 후 4년. 은자는 간병 노트를 펼쳤습니다. 매일 밤 기록했던 남편의 상태들. 혈압, 체온, 복용한 약, 먹은 음식.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은자의 사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루를 보낸 은자는 다음 날 아침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어디 있어요? 당장 나와야 해요. 왜? 은자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동산에서 3년 전에 팔렸다는데. 은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알게 됐군요. 언젠가는 알 일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팔았어. 뭐라고요? 아주머니가 무슨 권한으로?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자는 전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었습니다. 권한? 내 아버지 명의였지만 관리하고 세금 내고 살았던 건 나야. 그래도 그건 우리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아주머니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지고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간병비, 약값, 검사비. 은자의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남편 명의였지만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태준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병원비 때문이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우리한테 물어봤어야죠. 그게 우리 몫이었는데. 태준의 목소리에서 탐욕이 묻어났습니다. 은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 목? 내가 병원에 왔었어? 그건 바빴으니까. 바빴다고? 3년 동안 안 온 게 바빴기 때문이야?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만나요. 당장. 태준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자는 호텔을 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살던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태준과 소희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앉으세요. 태준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아파트는 왜 팔았고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병원비랑 간병비로 다 썼어. 영수증 다 있어. 은자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4년 동안 모아둔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병원비, 약가, 간병용품, 휠체어, 침대. 빼곡히 쌓인 영수증들. 태주는 파일을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아파트가 10억이었는데 이게 다라고요?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어. 내 아버지랑 나 둘이 살아야 했으니까. 생활비? 그럼 아주머니가 쓴 거잖아요. 그건 우리 몫을 훔쳐간 거예요. 소희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은자는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훔쳐갔다고? 살 집이 있어야 해서 전세 얻었고 니네들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한 거야. 4년 동안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밤새 간병한 게 나야. 그런데 훔쳐갔다고?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법이 뭐가 중요해? 내 아버지 마지막 4년을 함께한 건 나야. 태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은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소송하고 싶으면 해. 나는 떳떳해. 은자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후련함이었습니다.
4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드디어 내뱉었습니다. 이제 은자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은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은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그녀 편이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온 은자는 곧장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태준과 소희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훔쳐갔다는 말, 권한이 없다는 말, 그 말들이 은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오피스텔 8층에 있었습니다. 은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간병 노트와 유언장, 그리고 영수증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변호사가 은자를 맞이했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김수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은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사실혼, 4년 동안의 간병, 그리고 아들의 태도까지. 수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은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 자료 있으세요? 은자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간병 노트, 병원 영수증, 약 처방전, 그리고 유언장. 수지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간병 노트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매일 밤 기록된 은자의 글씨들, 남편의 상태, 복용한 약, 먹은 음식, 체온과 혈압까지.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신 분은 처음 봐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어요. 은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자필 유언장이네요. 날짜와 서명이 모두 있고요. 이건 법적 효력이 있어요. 정말요? 은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자필 유언장은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어요. 단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수진이 유언장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르신께서 은자님에게 감사하다고 쓰셨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재산의 일부를 드리고 싶다는 내용도 있고요. 은자는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문장을 미처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럼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하지만 상속인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게 더 확실해요. 기여분이요? 은자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몫이에요. 은자님 같은 경우가 딱 해당돼요. 수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고 4년 동안 전담 간병을 하셨잖아요. 게다가 생활비도 대부분 부담하셨고요. 이런 경우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은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소송을 해야 하나요? 일단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게 좋아요.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물러설 거예요. 은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과 소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죠. 증거는 충분하니까 걱정 마세요. 수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은자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은자님은 충분히 권리가 있어요. 법이 그걸 증명해 줄 거예요. 법률사무소를 나온 은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은자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법이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라는 것을. 은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법이 그녀 편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과 소희는 계속해서 은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들이 매일 날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변호사 선임했어요. 각오하세요. 아버지 재산 다 토해내실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은자는 문자를 읽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태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아주머니, 마지막으로 만나요. 합의하고 끝내죠. 합의? 무슨 합의? 이모가 쓴 돈 반만 돌려주시면 소송 안 하겠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은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만나자. 내일 2시. 예전에 갔던 그 카페로. 다음 날 은자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2시 정각 태준과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왔어? 은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태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앉아. 은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준과 소희는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합의금 얼마나 생각하시는데요?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합의금? 은자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한테 돌려줄 거 아니에요? 돌려줄 건 없어. 하지만 하나 알려줄 게 있어. 은자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뭔데요? 태준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내 빌딩이야. 은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빌딩? 아주머니가 빌딩을? 소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년 전에 샀어. 조상선산 보상금 60억 받았거든. 그 중에 50억으로 빌딩 샀지. 태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소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억이라고요? 그럼 지금도 매달 임대료 나와. 2천만 원쯤? 은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왜 말해야 해? 내 돈인데. 자랑하려고 산 게 아니야. 내 삶을 내 힘으로 책임지려고 산 거지. 은자의 말에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아파트 돈도 필요 없으셨잖아요. 소희가 항변했습니다. 필요 없었다고? 그때는 없었어. 보상금 받은 게 1년 전이야. 내 아버지 아파트 판 건 3년 전이고. 은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지 취급했지. 재산 노리는 여자로 봤지. 하지만 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은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위에 쏟은 시간을 무시했어. 그게 더 아파. 은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각자 살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너희 아버지는 내가 잘 보냈어. 그걸로 충분해. 은자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태준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밖 거리는 환했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관계의 정리. 은자는 홀가분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카페를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자는 자신의 빌딩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5층 끝자리에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은자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태준은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앉아. 은자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알았다고? 은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4년 동안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아버지 간병했다고, 밤낮 없이 돌봤다고.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 쫓아낸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 사과 받았어. 이제 돌아가. 어머니. 근데 말이야. 용서는 해줄 수 있어. 근데 관계는 돌아갈 수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은자가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지. 한 번도 없었어. 나는 그냥 아버지 옆에 있는 여자였을 뿐이야. 편리할 때는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필요 없으면 남 취급하고. 은자의 목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 그 시간 동안 너희는 단 한 번도 내 편이 된 적이 없어. 소송은 안 할 거야. 변호사한테도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이제 각자 살자. 서로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어머니, 그래도. 됐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은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는 의미였습니다. 태준은 몇 초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래로 태준이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은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남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태준과 소희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은자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은자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자는 동네 복지관을 지나가다가 벽보를 보았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자원봉사자 모집. 은자는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그 벽보를 바라보다가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도시락 봉사요. 하고 싶어요. 아, 네. 좋으시죠? 어르신 연세가 70이에요. 문제되나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하죠. 직원이 밝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은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도시락을 포장하고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은자 씨, 오늘도 오셨네요. 복지관 담당자 정미숙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은자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며 은자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삶,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은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은자가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든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잘 드세요. 봉사를 하는 날들이 늘어나면서 은자의 마음도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은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자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빌딩 임대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2천만 원. 은자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었습니다. 은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복지관이죠? 정미숙 씨 좀 바꿔주세요. 네, 은자 씨. 무슨 일이세요? 매달 1,000만 원씩 기부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 너머로 미숙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00만 원이요? 정말이세요? 네. 제가 쓰기엔 너무 많아요. 필요한 곳에 쓰세요. 은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고독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채워야 할 빈자리였습니다. 그 빈자리를 은자는 나눔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수진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은자는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덕분에요. 요즘 바쁘게 살고 있어요. 은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들었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하신다면서요? 대단하세요. 그냥 할 수 있는 일하는 거죠. 은자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진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정식으로 공증받고 싶어요. 은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제 사후에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해두려고요. 은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빌딩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시겠다고요? 네. 복지관하고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반반씩 나눠주려고요. 정말 확실하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확실해요. 저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낫죠. 은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말없이 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은 처음 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하는 거죠. 그래도 혹시 가족들은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 없어요. 그리고 있다 해도 상관없어요.
내 재산은 내가 정하는 거니까. 은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증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고마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은자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 이 편지를 읽을 누군가에게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10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고 4년은 간병으로 보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 삶의 의미를 알려줬으니까요. 복지관의 어르신들, 혼자 사는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분들의 내일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은자는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했고 나누며 살았어. 그걸로 충분해. 은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도 은자는 일어날 것입니다. 커피를 내리고 봉사를 나가고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은자는 자신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